연수를 일반 학교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3시간 이상 했던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맥시멈 2시간 아니면 1시간 연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연수 자료가 되게 보수적이고, 좀 그냥 누구나, 이렇게 읽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계했습니다. 연수 자료는 구성은 1번 국제교육 정책의 방향, 이렇게 해서 OECD 러닝 컴퍼스와 그 다음에 에듀케이스 호라이즌 레포트를 간단히 아, 볼 거예요. 나는 먹을 거야? 네, 이것에 남, 대한 의미를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이 국제적으로 연구되는 교육 정책 자체가 국내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 다음에 빅테크에서 연구했던, 에듀테크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 정책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교실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교실 현장으로 그냥 들어오진 않고 사실 시도교육청에서 교사 연수를 통해서 지식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교실 속에 있는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국제적인 것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국내 분위기를 먼저 보고, 근데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에듀테크와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고, 이,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작동돼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문 쪽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앞으로의 그 학생들과,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면 사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넥스트 제네레이션이잖아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학부모가 할 수 있으면 조금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강사가 혼자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또 어려운 AI 기술이나 이테크 도구를 소개시키면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 괴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GPT나 코파일럿, 학부모 연수를 하실 때 제일 좋은 방식은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냥 코파일럿이나 GPT를 설치한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개인 계정이나 아니면 GPT를 로그인하셔서 요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 바탕으로 질문을 던져가며 그냥 강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핸드폰, 학부모님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 어 요렇게 교환 보면은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씩 만들어 놨거든요. 좀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강사, 요게 강사죠. 강사. 그 다음에 어, GPT를 혹은 코파일럿 이걸 튜터로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스스로의 도메인 지식을 좀 넓혀갈 수 있게. 그래서 그냥 강의 자체가 AI를 튜터로 활용하는 강의로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일방향적으로 뭐 이 AI가 좋아요, 저 AI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사이트 있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냥 옆에 손에 있는 그 인공지능한테 강사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강사한테 강사가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져가면서 천천히 들어보면 학부모님들의 도메인 지식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냥 러프한 교환이지만 오른쪽 아래 프롬프트를 다 교환마다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게끔 다 본인 핸드폰에 있는 GPT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강의가 끝났을 때, 혹은 진짜 이 방식으로 강의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은 돌아가셔서 뭔가 모르는 게 있을 때 GPT 하나 이용해서 먼저 물어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넘어가서, 그러면 어머님들이 먼저 알아야 될 용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로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할 때는 그냥 코파일럿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로드한 코파일럿은 교육청에서 발급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교직원 라이센스 혹은 학생 라이센스 코파일럿인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코파일럿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개인 계정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코파일럿을 써가지고 같이 강의를 이끌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개인 계정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닫아놓고요. 내렸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교육하실 때는 그냥 앱스토어나 iOS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서 코파일럿 설치해 주세요. M365 코파일럿 아니고 일반 코파일럿 설치해 주세요. 혹은 그냥 GPT 어플리케이션에 다운받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른쪽에다가 코파일럿 개인 계정 코파일럿을 띄우고 요거에다가 물어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강사가 이제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면 사실 인공지능을 쓸 때는 도메인 지식이 매우 중요한데 인공지능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 prior knowledge라고 해서 그 사전 지식을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도메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GPT는 혹은 코파일럿은 더 다른 결과 값을 출력해 줄 겁니다. 리절트 값을요.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도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사전 지식이 많이 있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게 학습인데,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걸 할 때도 사전 지식이 서로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가운데의 목적에 근거한 어떤 학습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지식이 좀 쉽게 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부모님들한테 오늘 강의를 들을 때, 이제 도메인 지식이 없으실 거잖아요. 뭐, OECD 러닝 컴퍼스나 에듀케이스 호라이즌 레포트, 이런 내용들은 어머니들이 모르실 테니까, 이것에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 강사의 이야기와 AI를 접목해 가면서 도메인 지식을 쌓아라.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는 도메인 지식이 뭔지를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로 복사해서 그냥 도메인 지식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특정 분야나 저희가 PPT를 만들지 않아도 도메인 지식이 어떤 의미인지 AI가 당연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특정 분야의 산업에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그럼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교육적인 정책 방향의 전문적인 지식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다. 변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교실 혁명이라고 하는 좀 워딩이 좀 셀 수도 있지만 그 움직임이 작년 6월 달에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디지털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사실은. 영어로 하면 좀 편한데 한글로 하니까 좀 이렇게 세 보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국제 정책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제 교육 정책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유네스코 레포트가 있는데 그건 갖고 오진 않았고, 두 가지가 OECD 러닝 컴퍼스와 에듀케이스 호라이즌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잠깐 같이 보면, 어, 네. 일단 OECD 러닝 프레임워크 혹은 컴퍼스를 보기 전에 그냥 정리된 걸 먼저 보여드리면 디지털 시대의 교육 혁신이라고 해서 오늘날 교육의 변화가 디지털 기술을 발달하고 있죠. 되게 특이한 사실은 어머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저녁에 핸드폰을 이제 손에 들고 삶을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웃으십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하고 있다. 심지어 교사들도 어디 연수를 갔을 때 그 연수가 매력적이지 않거나 재미가 없으면 그냥 스마트폰을 쉽게 들고 그 연수를 듣지 않고 있죠. 네. 어, 교환은 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링크 먼저 드릴게요. 네. 교환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은 홈페이지, 이제 고온에서 공개할 홈페이지에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또한 이제 즐겁지 않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핸드폰을 먼저 꺼내게 되죠. 그럼 다시 성찰을 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지 않거나 학생 입장에서 동기가 없다면은 당연히 스마트폰을 꺼낼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뭐, 아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주, 이렇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사실 지금 저희도 정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제가 사이사이에 채팅들이 이렇게 오는 게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 자체 전체 오픈은 아마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금주 안에 될 것 같고요. 그 교환이라고 하는 거 옆에 동영상이라고 버튼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학부모 그 동영상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제 강의가 거기에 녹화가 다 돼서 이제 링크가 걸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매니저님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기관에 하고 다르게.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아마 전체 교환에 관련된 PDF는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제 이 강의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으실 텐데, 이제 6시 30분까지여서 덤덤하게 이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험하고 있으실 텐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왔을 때는 이게 디지털에 관련된 교육이 어느 정도 투자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변화가 온라인 학습과 인공지능 튜터가 도입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여기 쓰여져 있지 않은 얘기가 하이플렉스 러닝이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발전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웹사이트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한테 하이플렉스 러닝이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한번 학부모님들한테 해보시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와 유연성을 결합한 학습 모델로 대면 학습하고 온라인 동기식 학습, 비동기식 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인데 장기적인 국제 정책 방향이나 국내 정책 방향도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고등학교가 생기고 있거든요. 온라인 고등학교. 네, 그런 방향들이 이제 교육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플렉스 러닝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하는 디지털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뭔가 교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그런 변화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뭐 굉장히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페이지들에 항상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체킹을 해놨거든요, 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학부모의 역할이 좀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학교에 전적으로 뭔가 맡긴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생하고 교육 과정하고 교사 이렇게 세 가지가 교육의 3대 요소였는데 어, 이렇게 외국 도큐멘트를 봤을 때는 학생, 그리고 학생,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그리고 교사, 그 다음에 가정.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체제가 유기적으로 돌았을 때 그 아이의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 학교는 교육 과정이죠. 그리고 교사, 그리고 그 가운데 학생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이게 잘 돌아야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맞벌이를 하거나 이제 아이들을 가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케어를 온전하게 못하는 그런 경우도 현대 사회인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방안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뭐 뒤에도 나오지만 막 숙제를 체크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디지털 시대에 맞서는 지원자로서 학습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가야 좀 추상적이긴 한데 점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디지털 교실 스마트 교육이라는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이 뭐 20초간 넣겠죠. 그러면은 자기 핸드폰에 띄워져 있는 어떤 이야기를 어머니들이 읽으실 겁니다. 강사의 일원화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강사의 일원화된 어떤 해석과 그 다음에 경험을 들어보고 그 다음 인공지능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웹사이트를 서칭해서 그 표준화된 데이터를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어머님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방법과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마트 교실로 이제 학교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드리면서, 드리고, 이제 뭐, 전자칠판이나 아니면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상태,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옛날에는 4CS라고 했던 역량이 지금은, 4C가 아니고 6C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컨텐츠와 컨피던스가 두 가지가 추가됐다고 해요. 4CS는 Collaboration,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Innovation이었는데 크리에이티비티였죠 원래는. 근데 거기에 학습자의 자신감과 그 다음에 좋은 콘텐츠 이게 되게 매우 중요해진 시대이다. 그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OECD에서 다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죠. 네. 그래서 학부모 자녀에 대한 다양한 역량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다양한 역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을 또 같이 해봐야 되죠. 그래서 프롬프트로 만들어 온 게 미래 역량과 전통적 역량의 차이를 그냥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 저희가 디베이팅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 아마 학부모님들 강의를 하실 땐 디베이팅 하는 시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전통적 역량을 그냥 아예 인공지능이 말해주는 것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영역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지금 이것만 강조가 되고 있죠.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기본 학문적 지식만 강조가 되고 있고, 사실 기술적 숙명도와 규칙 준수, 조직 적응력, 이런 것들은 많이 배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죠. 이 기억력 반복 학습, 이거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 두 개가 강조되고 있다고 AI도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은 전통적인 어떤 환경 안에서의 산업사회 이론으로 살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얘네들이 취업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2030년 정도에 취업을 하게 되죠. 그럼 그때는 세상이 다 바뀌어 가면서 있던 직업도 사라지고, 노동의 형태도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들을, 혹은 여섯 가지들 나올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네.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라고 그냥 이렇게 그 정도만 아닐까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그럼 어머니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저는 정답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어, 그 다음 이제 근거 자료로 우리나라 이제 OECD 국가인데 OECD 러닝 컴퍼스에서 2030, 그러니까 2020년, 30년에 필요한 미래 교육 방향을 제시했었죠. 그 내용들은 OECD 러닝 컴퍼스라고 여기에 또 쬐까맣게 제가 이렇게 출처를 다 밝혀놨어요. 이걸 드래그 하셔서 뭐 GPT로 서칭하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 넣고 네. 그다음에 OECD 러닝 컴퍼스의 에서 말하는 미래 핵심 역량은 이라고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강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여기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메티브 컴페티 컴피텐시라고 하는 그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지금 교육 현장에서 잘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포인트고요. 핵심 기초 능력 자체가 이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통적 기술, 역량,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문해력, 수리력, 이런 것들만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고,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건 이제 곧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부에서 투자를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고요. 주도성 교육이나 변혁적 역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교육이 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OECD가 강조하는 미래 역량에 대한 표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학습자들이 필요한 16가지의 역량을 이렇게 단어로 좀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건 옛날에 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20th Century Skill이라고 하는 표 중에 하나인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 강조하고 있는 어, 디지털 시대 이전에 강조했던 것들은 여기 리터러시, 누머러시가 수학이거든요. 수학. 사이언티픽 리터러시, 과학이죠.
그다음에 요 ICT 리터러시는 강조는 하는데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좀 등한시되고 있고요. 평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파이낸셜 리터러시. 이거는 경제적인 어떤 리터러시인데 이것도 지금 교육해야 된다. 뭐 작년 같은 그 그러니까 올 초부터 초등학교에서 부동산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한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회죠, 이거는. Cultural and Civic Literacy는 사회죠. 그래서 전통 그 파운데이셔널 리터러시, 기초적인 리터러시 안에 이 두 가지가 지금 교육을 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막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요게 4CS고요. 예, 요게 4CS.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llaboration, Communication. 그럼 나머지 요거. 호기심. 그 다음에 뭐 직관. 그리고 뭐 persistence. 이게 인내심이거든요. 퍼시스턴스가 인내심, 그리고 적응력, 그다음 리더십, 그리고 cultural awareness. 이게 약간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교육을 어떤 목적을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네. 호기심 교육 이런 거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인적으로 잘 이해한 학습자가 미래 사회에 좋은 역량을 갖고 있는 학습자가 될 것이다라고 학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해서 좀 자주 봅니다. 이런 걸.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죠. 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다양한 관점의 갈등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관점의 갈등 조정.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뭐 시간을 뭐 더 쓰고 싶으시면 어머님들하고 사실 대화를 하는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디지털로 뭘 보여주는 거는 어머니들한테 와닿지는 않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등과 딜레마 상황에 대한 실제적 문제 상황 한 가지를 제시해달라고 코파일럿한테 혹은 GPT한테 날려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윤리적 딜레마 같은 걸 주겠죠. 그러면 요거가 만약에 싫다 이러면 어머니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게. 뭐 지금 아이들하고 고민이 되는 것들 하나 제시해 주세요. 괄호치고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급 문제 이렇게 해볼까요? 학생의 이렇게 날려보면 지금 어머니들께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디바이스 보급 받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 뭐 이건 다른 얘기를 해줬네요. 뭐 GPT는 이상한 그러니까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만한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상황을 얘기했네요. 뭐 이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죠. 고등학교 3학년이 받은 디바이스랑 고등학교 1학년이 받은 디바이스나 혹은 중학교 3학년이 미리 받은 디바이스랑 중학교 1학년이 받은 디바이스는 기기의 어떤 스펙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도 있는 이 딜레마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문제 상황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죠. 형평성 말고 보급을 디지털 기기의 보급을 학부모는 님 학부모인가 받지 않고 싶어 하는데 학생은 원하는 상황 혹은 교육청은 반드시 줘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 네, 갈등을 뭐 조절해야 되는 상황, 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제공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학생들은 디지털 학습 효율적이고 재밌는 수업을 듣고 싶어서 바꿔 싶어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디지털 기기의 부정적인 영향, 과몰입, 건강 문제, 학습 태도 변화는 무료와 태블릿 받지 않기 원한다. 그럼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에서 이런 것도 역량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된다고 많은 교수자들과 국제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까요? 이렇게 질문 던져보면 어떤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죠. 이런 방식의 교육을 해보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학부모님들 모셔다가.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GPT가 줬던 그때그때 현실적인 상황을 그 딜레마로 만들어서 간단히 해결해 보면 역량이 생기겠죠. 역량이.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도큐먼트는 에듀케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호라이즌 리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호라이즌 리포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처음 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고등교육 분야에서 주목해야 될 기술적인 그러니까 주요 트렌드와 그 다음에 앞으로 접목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죠. 예, 그게 어떻게 몇 년도 사이에 정착이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미국의 비영리 학술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술적, 정계적, 환경적, 그러니까 교육 안에서 사회적인 부분이 어떻게 들어올 거고 기술적인 부분이 떻게 몇 년 안에 들어올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25년도 호라이즌 레포트가 이제 2025년도 5월에 이제 연구 레포트가 발간이 됐고 그거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한글로요. 그래서 KORO야, 요야. 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나온 앞으로 교육 현장 안에 어떤 기술이 들어와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레포트죠. 좀 내려오면 기술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이제 AIDT와 뭐 이 교실혁명 이런 게 디지털 디바이스 기반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네,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기술 쪽 부분. 너무 재미가 없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쭉 올려보면 네, 기술적 트렌드. 5페이지네. 5페이지.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에서 연구한 거는 반도체가 되게 저렴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효율성이 좋아져서 인공지능 관련된 그 전력 사용량이 줄고 있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비트넷이라는 걸 발표했죠. 비트넷. 저전력 인공지능. 그걸 기터브에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적은 연산을 바탕으로 LLM 모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GPT 모델을 쓸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죠. 한 3주 사이에. 이 기술이 공개되면 저희가 쓰고 있는 전자계산기에도 인터넷 연결 없이 그냥 말을 하는 그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의 어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R 기술의 고도화가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헤비했죠. VR 기술이나 뭐 이런 증강현실 이런 거 쓰려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메모리 최적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이게 교육으로 들어올 것이다, 다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 민주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태블릿 PC를 보급하거나 아니면은 뭐 빅테크 회사에서 어, 좋은 모델을 교육청하고 이런 교육기관하고 같이 MOU를 맺고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하거나 기술 민주화죠. 부자도 쓸 수 있지만 가난한 자도 쓸 수 있게. 예. 학습 성과를 문서화하는 디지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AIDT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습자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걸 문서화해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솔루션을 주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회사에 어떤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례도 적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일 좀 요거였어요. 요거. 네. 요 세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요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국제 정책이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구나 하면은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2, 3년 뒤에는 뭐 VR을 써야 되는 상황이 다시 뭐 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교육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디지털 관련된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여러분 학부모님들 자녀가 2025년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이면 2028년이면은 중학교 3학년일 거고요.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중학교 3학년이면은 2028년이면은 수능 칠 때 뭐 3학년이겠네요. 뭐 이렇게. 그러면 교육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링크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첨단 과학기술 사회 미래 안정을 위한 과학수학정보 융합교육 종합계획을 작년 2024년도 12월에 발표해서 교육부에서 이걸 발표하면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들이 이걸 보고 시도교육청 관련된 정책들을 짜고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겠죠. 그 사업들은 각 단위학교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가겠죠,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니까요. 이걸 보면 되겠죠. 네. 어, 교육부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시키는 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뭐 교육을 한다기보다, 네,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역계층 간의 교육 격차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얘기했었죠, 아까 전에.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아까 저희가 들어가서 봤을 때 기술 민주화, 뭐 교육 민주화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안은 어, 여기에 이제 2023년도에 발표했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이 있어요. 이것도 링크를 보내왔어요, 여기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이렇게 발표했던 거, 이때부터 이제 교실 혁명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링크 같은 걸 다 걸어놨으니까요. 교육부의 정책은 1인 1 디바이스 정책. 2025년까지 학습용 스마트기기 다 보급하겠다. 그래서 어머니들, 자녀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내려서 요거는 프롬프트는 넘어갔습니다, 그냥. 네. 내려서 1일 디바이스 학생 보급때 요거는 아까 이제 딜레마 상황에서 네. 좀 간단히 물어봤던 거지만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사이에 한번 물어봐서 다 보급했으니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한번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같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 개인 맞춤형 학습 가능,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협력 학습 강화, 디지털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방법이 잘 교육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교육을 해야 되죠. 학습 자료의 아카이빙, 뭐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과몰입 뭐 아까 얘기했던 거로 사이버 보안 문제, 네,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금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어, 발표를 했지만 발표를 했지만 이런 문제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들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가정에서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도큐먼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2021 개정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AI 교육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머니들은 모르십니다. 잘. 네. 그래서 컴, 초등학교 때 컴퓨터 사교육과 코딩 교육을 도입이 지금 됐죠. 2022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중학교 정보 기술에 이제 뭐 기술 같은 경우는 공학하고 로봇 이런 단원들이 이제 이런 용어가 새로 생겨서 이런 학술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고요. 인공지능 원리 및 활용 교육, 피직 컴퓨팅, 알고리즘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할 것이다. 역량 강화는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대학원의 교육 그 교선을 재양성하기 위해서 계약 효과를 맺고 석사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부모님들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왔는데,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고, ICT 기술이나 뭐 아니면 이런 트렌드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전통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텐데, 그럼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새 채팅을 열고, 다시. 학부모의 역할을 한번 이게 되게 웃긴 게 저희가 강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들이 더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그러면 어 되게 멋진 말을 써주죠. 사실 교사로서 가장 바라고 있었던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주긴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해야 되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 반드시 해야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 설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록 동기부여해야 된다. 학원을 다니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학원을 다니면서도 스스로 자기의 학습 목표를 설계하고 이를 관리하는 그런 교육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냥 학원만 보내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을 학, 그 학부모님과 교사가 그리고 학생이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 근데 모든 게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협업 능력이 잘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죠. 네.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연수에서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 학부모님은. 네. 태블릿으로 문제를 풀거나 태블릿으로 무언가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대화나 아니면 관심이나 아니면 같이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서 소통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게 학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카카오톡에 생각보다 가족 단톡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전 고등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가족방이 없는 그런 가족도 많이 있고 뭐 물론 이제 결손 과정이나 이런 친구들도 그래도 이렇게 연락은 할 수 있지만 그거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제 가정의 케어가 만약 안 되는 가정이 있다면 그건 이제 학교에서 더 힘을 써야죠. 사실은. 네. 그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야기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학습 방식과 디지털 학습 방식이 변화되었다고 AI도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학부모님이 할루시네이션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한번 프롬프트를 치고 그다음에 인터넷 웹 검색을 통해 평균적인 생각을 정리해 주려고 추가해 보면 좋죠. 그 어머니들 일반적으로 웹으로 검색해서 정보를 얻으시지 않냐? 그러면 웹에 있는 데이터조차도 할루시네이션이냐, 헛소리냐 하면 어머니들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서칭을 좀 해줬죠. 그래도 블로그나 티스토리 근거 자료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머니들한테는. 네. 그러면 만약에 요거까지 부정하시면 어머니들은 인터넷도 하시면 안 된다. 저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네, 정보의 신뢰성 자체를 너무 그렇게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롤링 기능이 들어온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교육부에서 그래서 AIDT를 만들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 AIDT에 관련해서는 뭐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걸 중립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공식적인 교육부 사업이어서 뭐 AIDT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긍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국가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근거를 보게 되면 4CS가 아니고 6C로 갔기 때문에 컨텐츠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 국가에서 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좀 빠르게 왔던 거죠. 네. 그래서 AIDT라고 하는 교과서를 개발했고, 데이터 교과를 개발했고, 수학 영어 정보 기준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다. 이 AIDT에 관련된 자료는 아마 저는 안 만들었거든요. 저는 만들지 않았는데 잠깐 보게 되면 그 고은의 그 교환 링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어, 잠깐만요. 네, 네. 여기에 다시 들어가서 고은에서 만약에 그 사이트를 주게 되면요. 자료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네, 여기에 학부모에 대한 이해, 교환은 제가 지금 요 부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자녀 교육 불안에서 기대로. 이 교환을 보시면, 교환을 딱 클릭하면 교환으로 연동이 되고, 이 교환이 AIDT에 대한 조금 더 국내 정책을 좀 깊이 보는, 네, 교환 중에 하나이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사이트는 그때 받아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AIDT에 관련된 혁신적인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AIDT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학습자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강사의 말만 들었을 때 와닿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나 한 것들을 좀 이렇게 질문 형태로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PPT에. 그래서 학습자 데이터 분석이 왜 좋은지 좀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AIDT에 대해서도 AIDT가 그래도 학습자 분석을 좀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 효율성 향상, 학습 경력 최적화, 동기부여, 품질 개선 이렇게 해서 5가지 장점이 있으니 그 중에 어, 학습 효율성과 경로 최적화 내가 좀 잘 못하더라도 좋은 어떤 그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아니 그 지식을 좀 함양시키기 위해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문제를 제시하거나 개념을 좀 제시를 해준다. 수준에 맞게끔. 뭐 이런 기능까지 첨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기대 효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 전체적인 도입과 확대 계획이죠. 네, 넘어갈게요. 지금 2025년, 5년도가 돼서 네. 넘어가고 성공 조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럼 외국은 어떤가? 네, 외국은. 왜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미국은 원체 땅덩어리가 크니까 주마다 그 주 안에 있는 대학이나 교육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근데 다른 나라도 뭐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각자 상황에 맞는 AI 디지털 기술을 도입 중이며 저희 나라 국가 남한 크기가 미국 한 주 크기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네. 각 주마다 AI 기술에 관련된 것들을 각자 상황에 맞게끔 도입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어, 미국이 좀 부러운 게 있는데 미국은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 하나 있긴 합니다. 칸 아카데미라고 이것도 MS나 구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어머니들께도 이런 얘기 해주면 좋죠. 네. 그냥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고 쌀만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조카 학습을 위해서 12년 전, 약 13년 전에 만든 그 온라인 플랫폼인데 이게 너무 많은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지금 미국의 어떤 그 국가 플랫폼이 에듀테크 플랫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AIDT 자체를 따로 개발한 게 아니고 그냥 미국 정부에서 칸 아카데미 자체를 AI 디지털 교과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죠. 여기 보면은 KCB 미국의 KCB 교육과정에 있는 모든 수학 교육에 관련된 그레이드를 다 들을 수 있고 여기에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일반 선생님이 아니고 막 아이비리그 10개 대학교의 뭐 교수님이나 수학 교수님이나 예전에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농구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나와서 농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파워가 다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에 매스 코스부터 리딩, 이코노미, 그다음에 파트너 코스라고 해서 여기에 뮤직 들어가면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 설명을 해줍니다. 철학도 있고요. 그래서 컴퓨팅도 있죠, 여기에. 네. 그래서 컴퓨팅 관련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네, 미국은 이거를 보편적 교육으로 쓸 거라고 발표를 했고, 이 칸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AI가 칸미고라고 하는 AI가 들어갑니다. 칸미고. 칸미고가, 네, 또 그 오픈AI GPT에서 제공하고 있는 GPT 기반의 칸 아카데미를 이해한 AI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좀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까지 학부모님들께 해주셔서 저희 나라도 만약에 국가 콘텐츠가 이렇게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게끔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네. 네, 그런 이야기까지 좀 해주시면은, 아,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좀 이렇게 오해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환 파일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환 파일 여기 있죠. 일본이 재밌는데, 디지털 디바이스, 우리나라만 보급한 것인가? 아니죠. 일본은 기가구상, 글로벌 앤 이노베이션 게이트웨이 for all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2019년에 펼쳐가지고 1인 1 태블릿 PC를 우리보다 빠르게 지급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만 사실 1인 1 태블릿 PC 하는 게 아니다. 국제적으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교환을 제가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찾으면서 개발이라는 표현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쑥스럽고 죄송하고, 그냥 찾아본 거죠. 그냥 어떤 말을 학부모님께 했을 때, 그냥 국가 교육의 시스템을 좀 믿으실까, 그런 관점으로 근데 찾다 보니까,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도 각자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 어, 네. 빅테크 기업,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카데믹한 정책, 그러니까 학술적인 베이스로 연구된 게 정책으로 펼쳐지는데, 그럼 이게 에듀테크잖아요, 에듀테크. 디지털 기술. 어, 어, 그래서 빅테크를 떼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파워가 있는, 네, 그런 테크놀로지 회사들은 어떤 방향성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의 교육 분야 참여율이 높아졌고, 지금은 대표적으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애플.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타 시도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5개의 디바이스를 사실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크롬북,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갤럭시, 예, 안드로이드 기반, 구글이죠. 예, 구글 기반의 갤럭시. 그다음에 그래서 크롬북하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는 구글 기반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서피스, 그리고 네이버 웨일, 그리고 하나가 아이패드. 근데 어, 사실 이게 좀 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어, 저희 학교는 애플을 선택했거든요. 애플을 선택한 이유는 구글 소프트웨어 다 되고, MS 소프트웨어 다 되고, 네이버도 다 되기 때문에 애플이 하드웨어 회사여서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호환성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방향성으로 기업이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애플을 선택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구글 소프트웨어도 쓰고 있는 상태. 이렇게 저희 학교는 좀 하고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빅테크 두 기업은, 교육에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구글은 뭐, 워크스페이스의 스쿨 그거 있잖아요. 매니지먼트. 그리고 MS는 팀즈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시도교육청하고 계약을 맺고 저희가 엑셀 기반으로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나이스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뽑아야 되는데 빼내서 뭔가를 봐야 되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써야 되는데 라이센스 계약을 안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사실은 수십 년간 오피스, 그리고 지금은 오피스라 안 부르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라 부르는데 그 관련된 계약을 각 시도교육청이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교사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MS 솔루션을 사실 12년 동안 학생 입장에서 12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계약은 계속 맺고 있어요, 계약은. 네. 서울시 교육청도 수십억을 들여서 계약을 맺고 있고, 인천시 교육청도 수십억을 들여서 맺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쓰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MS를 좀 관심을 더 갖고 있긴 한데, 물론 구글도 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이 이제 방향성이 비슷하게끔 빅테크 기업에서 에듀케이션 관련된 에듀테크를 계속 발달시키고 정착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럼 둘은 사이가 안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 둘은 사이가 좋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히트 리플래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회장님이 쓴 책이에요.
네. 이 책을 이제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MS의 방향성에 대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 내용 안에는 구글하고의 긴밀한 협력, 경쟁 관계이지만 협력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도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싸우고 있어 하지만, 예, 엄청 친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좋은 방향성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두 기업이, 대한민국 교육 플랫폼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 어, 제가 진짜 이건 약간 크리티컬하게 생각해 보는 건데, 빅테크 기술의 속도를 정부 운영개발 AI 사업이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건 어머니들하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도 AI 사업을 하고 있고, 빅테크는 나름대로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뭔가 발달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AI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교육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뭐, 이렇게 하고, 관건, 해결책, 솔루션은 있긴 하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기보다, 그냥 어머니들께는 이런 관점으로, 네. 근데 AI는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민간 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네. 그래서 지금 각 시도교육청은 협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게 학생들한테 좋습니다. 한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플랫폼에 대해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배웠을 때 그 아이가 글로벌한 인재로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 아이는 구글을 쓸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그걸 능력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영국을 가든, 뭐, 미국을 가든 그 친구는 글로벌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다고 평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플랫폼을 익히는 건 국내 시장 안에서이지만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저희 나라는 이제 글로벌한 인재를 키우는 것도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넣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들한테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한데 여기 정보 선별, 비판적 사고, 습관 형성.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걸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는 것도 중요한 거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 한 명이 얘기하는 그 정보가 굉장히 뭐 좋은 정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 사람의 생각인데. 한 명의 생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정보를 좀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30분에 맞춰야 돼서 좀 뒷부분은 빠르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강화할 수 있나.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네. 요 두 가지 활동은 좀 사실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SNS 콘텐츠 비판적 분석. 되게 인기 있는 유튜버가 얘기하는 진실이 과연 진실일까? 그래서 그걸 같이 보고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나쁜 거 본 다음에 이게 왜 나쁜지 분석하는 것도 교육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쁜 거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너무 막 폭력적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나 좀 정치적인 거 빼고, 네, 정치적인 부분들을 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소문을 만드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적인 근거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방법론적인 것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심지어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도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믿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요런 거는 뭐 뻔한 얘기지만 학부모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다. 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도큐멘터리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만약에 요런 강의가 어렵다, 내가 강사 입장에서 어렵다 하면은, 그냥 설명할 것만 설명하고요. 요 정도 페이지부터는, 여기가 지금 약 28페이지거든요. 28페이지부터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 교육 뭐 이런 거니까요. 그냥 요 부분으로 그냥 넘어오셔서 그냥 뭐 제가 처음에 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각자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그 인공지능, 좋은 인공지능 같은 거를 요 타이밍에, 아니면 요 페이지로 와서 인공지능 가정에서 할 거 말씀드리고, 이런 거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좋아요를 요 페이지 정도에서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정책 얘기하기 싫으시면 그냥 여기서 여기서부터 네, 요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쓸 수 있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요렇게 오다가 한 요 페이지부터 제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그 두 가지 정도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제 사례 링크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 관련 교육 자료 이렇게 클릭하면 인공지능 관련된 PPT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실습해 볼 수 있는 사이트 넣어 놨으니까요. 그냥 요런 교육으로 넘어가셔서 그냥 교육하셔도 상관이 없다.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의 학습을 디지털로 지원하는 실천적 방향에 대해서 네 가지. 근데 이제 음 뭐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의 중요성. 집에서 조용한 공부 공간 제공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 마련해라. 뭐 그런 뻔한 얘기인데요. 네. 여기서 좀 특이한 것들은 저는 이거 디지털하고 상관은 없는데, 요즘 학부모님들이 본인 자녀에 대해서 칭찬하고 보상을 잘 하시지 않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든 오프라인상에서 공부를 하든 학부모님께서 학생을 그냥 적극적으로 믿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사례 중에 하나를 또 갖고 왔어요.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교육도 이제 여기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국, 이건 AI 교육에 관련돼서 각 국가의 입장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AI에 관련된 가이드를 철저하게 배포하고 그 이렇게 이렇게 정책으로 반영해서 법제화시키는 그런 상태로 다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부모의 디지털 역량 강화하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와 가정의 파트너십. 이제 또 가정한테만 또 위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학교는 가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런 내용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요렇게 토론 문화 만들기 뭐 요런 것도 넣어 놨으니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학교 역할, 학생 역할, 학부모 역할, 변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놨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뭐 역할은 좀 이렇게 사실 요런 거죠. 지식을 열린 마음으로 배우면 좋아요. 국영수도 좋은데 평가에 들어가는 거 이외에도 굉장히 너희의 삶에서 쓰일 수 있는 지식들이 많다를 좀 인정해 주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학교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계속 연구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변하지 않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지켜야죠. 네. 어 그래서 결국, 그리고 디지털 시대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이다. 테크놀로지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네, 학부모한테는 배우면서, 어머님들도 디지털을 처음 겪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정책의 흐름을 처음 겪는 상태이니까 아이와 함께 같이 배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며 어 드리면 좋을 것